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내일교육이라는 교육 전문 주간지에서 제가 한 20년 정도 이제 교육 기자로 활동을 해오다 보니까, 종종 이렇게 학교에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고성중앙고에서도 특히 이제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선생님께서 열심히 뭐 안내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할 텐데 이제 2학년 그리고 3학년 때 배울 과목을 이제 선택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낯선 형태의 교육 과정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때는 사실은 뭐 고등학교 때 기억을 돌아보시면은 이제 뭐 문과, 이과 막 이렇게 나눠서 그냥 다 똑같은 과목을 배우고 그냥 졸업을 하면은 이제 끝. 이제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학생들은 이제 부모 세대하고는 조금 다르게 특히 자기가 좀 좋아하는 관심 분야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과목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쨌든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학과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 학과에서 어쨌든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과목들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게끔 이제 그런 교육 과정으로 지금 큰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궁금하신 건 그런 걸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우리 친구들이 선택하는 과목들을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평가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제 큰 틀 안에서 지금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교육 과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학에서는 또 나중에 이제 수시에서 특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하게 조금 듣고 나시면 이제 나중에 보통 2학기 돼서 이제 거의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과목 선택하는 과정에서 조금 참고가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제 어떤 걸 궁금해 하는지 이제 선생님들이 좀 사전에 이제 질문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 특히 이제 입시에 대한 궁금증이 아무래도 조금 많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시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선호하는 대학들이 많이 선발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도대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고 어떻게 뽑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확실히 좀 많이 해주고 있고요. 네, 이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내신 성적이 안 좋아도 학생부가 좋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나요? 또 생기부 잘 기록되는 법,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선택하는 과목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이제 학생부 안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과목들을 듣고 졸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기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이제 학생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조금 재미있어서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거여가지고 요거를 조금 가져와 봤어요. 지금 대학에서 뽑고 싶어 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이야기여서 제가 이제 이걸 가져와 봤는데, 네, 제목은 공부에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뭐 카페에서도 많이 공부하지만 또 독서실이나 뭐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서도 공부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요런 포스트잇 같은 게 많이 붙어 있대요. 자, 우선 공부에 진심인 사람들이었잖아요, 제목이. 삼색펜 빌런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스프링 딱딱 누르면 색깔 바뀌는 그런 펜이 있죠. 그걸 이제 멀티펜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사용하는 게 독서실에서 금지가 돼 있나 봐요. 왜냐면 그게 스프링 튕기는 소리가 공부하는데 이제 방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올려놨던 게 있고 네, 그래서 이거를 삼색펜 빌런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요. 또 잠옷에 민감한 분도 있었습니다. 초면에 죄송한데 그쪽 수면 바지 입은 거 좀 민폐인 것 같아요. 독서실이 집은 아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옷에 민감한 분도 있었어요. 반팔 입고 다니시는데 보는 사람이 너무 추워요. 복도 다닐 땐 겉옷 좀 입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네요. 근데 사실 왜 이렇게 예민할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정해져 있는 시험에서 본인이 막 달달달달 외우고 문제 엄청나게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 높은 점수를 받아야 이제 그 시험에서 이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좀 공부에 예민해지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씁쓸한 생각도 조금 들기는 했는데요. 근데 지금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생은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제주 대전고등학교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보통 학교에서 요즘에 이제 뭐 융합 수업 이런 것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 과목들을 엮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탐구해보는 이제 이런 수업들을 보통 이제 융합 수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대전고에서 사회과학 선생님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제주도의 대정 지역 앞바다에 이런 해상 풍력단지가 들어오게 되어 있었나 봐요. 아마 제주도 여행 가시면 이런 그 커다란 선풍기 같이 생긴 게 이제 바다에 있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 안에서 이제 굉장히 좀 찬반이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다에 풍력 발전기가 들어오면 특히 이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어업에도 피해를 주고 또 제주도 가면 요즘에 돌고래들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돌고래 같은 해양 생태계에도 이게 이제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래서 반대하는 입장이 또 첨예하고 또 대신에 이제 또 찬성하는 쪽에서는 지금 이제 기후 뭐 변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풍력 발전기가 무엇보다 되게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특히나 이게 들어오는 게 너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게 첨예했는데 사실 이 풍력 발전기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도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뭔가 이런 입장을 내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개념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 과학 속에서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기는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 이렇게 과학 시간에 직접 만들어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문제, 생태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다 사회 과목에서 배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융합 수업 안에서 해보자라고 이제 하셨는데 선생님들이 이거를 만드셨던 이유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뭐 딸기 스무디를 만들기 위해서 레시피를 유튜브에서 막 찾는 거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롤게임, 요즘 학생들도 게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게임을 하려고 게임 규칙을 막 이제 공부하는 것도 다 너무 즐겁게 하는데, 유독 학교에서 하는 공부를 너무 힘들고 재미없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문제,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공부가 조금은 힘들지만 어떻게든 다 도움이 되고 연결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감을 하게 되면 공부를 조금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융합 수업을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어쨌든 계속 대학 입시라든지 특히 대학 입학처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방식의 공부를 할 줄 아는 학생을 선발하고 싶어 하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그럼 어떤 교육인 건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지금 대학 졸업한 친구들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생들 인터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터뷰했던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때 배웠던 과목이 지금 대학에서 나의 전공 공부에 진짜 연결이 잘 되는구나, 라고 느꼈던 게 뭐가 있니? 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학생하고는 다르게 저희 때처럼 다 그냥 문과, 이과로 나눠서 똑같은 과목을 배우고 졸업했었던 친구들이거든요. 자, 경희대 정보전자 신소재공학과에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입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뭘 하는 건지는 조금 애매하지만 공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걸 보니까 일단 공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일단 대학에서 공대다. 그러면 무조건 고등학교 물리2랑 그냥 직결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학생이었고요. 예전에는 여고에 이 물리2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여학생들이 물리를 좀 싫어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또 어렵게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물리2가 개설되지 않은 여학교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어쨌든 수능 보고 대학에 합격하기는 했지만 고등학교 때 이제 물리2를 안 배우고 왔던 거죠. 근데 대학에 첫 수업을 듣자마자 절실하게 깨달은 게 야, 물리를 고등학교 때 안 하고 오면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겠구나. 이거를 절감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시 이제 고등학교 물리학 2 이제 교과서라든지 EBS 교재에 다시 찾아가지고 고등학교 공부를 대학생이 됐는데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울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지금 이제 정치화법이라고 불리는 과목이 예전에 이제 법과정치라고 이제 불렀었는데 보통 학생들이 이 과목을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면 법이라고 하면 일단 딱딱할 것 같고 또 뭔가 되게 외울 것도 많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역시 대학에 가서 정치외교학과 수업을 들어보니까 정치학 원론, 정치학 개론 이제 이런 것들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운 법과 정치하고 다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정치외교학과에 오겠다면 고등학교 때 법과 정치를 충실히 공부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더라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뭐 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이 통계학과가 굉장히 인기도 많고, 그리고 이제 합격선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제 그런 전공 중에 하나인데, 이 전공이 대학마다 사실은 뭐 이공계열 쪽에 개설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인문 자연에서 다 선발을 하는 대학도 있고, 좀 다양해요. 근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인문 자연 양쪽에서 이제 선발을 하는 이제 그런 학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학생들이 통계학과다.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 과목 중에서 보통 이제 미적분, 뭐 확률과 통계, 기하 이렇게 세 과목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당연히 확률과 통계를 떠올리겠죠. 왜냐하면 통계라는 글씨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학에서 하는 통계학은 수학에서 가장 이제 난이도가 높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미적분으로 한다는 거를 대학에 와서야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약간 문과 쪽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미적분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대학에 오게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당연히 다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해서 막 이제 뭐 그 강의를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이제 지식체가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멘붕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학생 선택 교육 과정은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지 않도록 좀 도와주자. 이제 이런 취지에서 또 도입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런 가정통신문이나 안내들을 받으실 텐데, 잠깐 지금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과목 체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은 학생들이 1학년 때, 이거는 선택은 아니죠. 다 똑같이 배우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까지를 이제 1학년 때 다 같이 배우게 되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선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에는 크게 일반 선택 과목이랑 진로 선택 과목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좀 익숙한 과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국어에서는 보통 합법과 작문, 독서, 뭐 언어와 매체, 문학 이런 거 있고요. 수학에서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런 게 이제 요게 해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사회 과목들은 이제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뭐 세계지리, 세계사, 뭐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뭐 이런 과목들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에서는 이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원 과목들까지가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환경, 뭐 심리학, 교육학 이런 과목들도 교양 과목이라 그래서 이제 새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보통 2학년, 2학기나 3학년 때 이제 많이 개설되는 과목일 텐데요. 말 그대로 어쨌든 그쯤 되면 이제 학생들이 좀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학과라든지 뭐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는 과목들을 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과목들을 좀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네, 기하라는 과목이 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나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들으면 좋을 만한 경제수학 그리고 네, 아까 우리 대전고 친구들처럼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 실생활에 어떻게 실제로 활용이 되는지 이런 주제 같은 거를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잡아서 뭔가 이렇게 탐구 활동을 해보는 네, 수학과제 탐구. 대학에서 굉장히 이 수학이를 좀 권하는 이제 탐구 과목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행지리라는 좀 재미있어 보이는 과목도 있고요. 또 사회문제 탐구도 있습니다. 아까 수학과제 탐구랑 비슷하게 우리가 배우는 사회, 교과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생활 문제들을 한번 접목해서 탐구해보는 이제 이런 과목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물화, 생지, 투 과목까지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농업 생명과학이나 뭐 공학 일반, 창의 경영 이런 또 독특한 과목들도 이제 생겼는데 이런 과목들은 주로 이제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이제 공동교육과정이라 그래서 보통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을 하면 학생들이 이제 뭐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들을 수 있는 이런 과목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생겨났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딸은 대학교 2학년, 1학년이기는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이 학생선택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이제 그런 친구였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받고 열심히 이제 선택 과목을 막 결정을 했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저희 딸은 컴퓨터공학과를 가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앱을 만들고 싶다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컴퓨터공학과를 가려면 어떤 과목을 듣는 게 좋을까 막 이렇게 둘이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정을 했던 게 일단 수학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수학에서 이제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렇게 좀 골라봤고요. 그리고 과학에서는 또 이제 물리하고 생명과학 이게 연결이 많이 된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 네, 물리하고 생명과학 원, 투 과목 고른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또 앱을 만들려면 이제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네, 사회문화라는 과목도 골랐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관련된 정보 과목, 정보과학 이런 과목들도 저희가 이제 같이 골랐었네요. 그럼 저희 딸은 지금 컴퓨터공학과에 다니고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제빵을 하겠다고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또 선언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컴퓨터공학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과는 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봤던 건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제빵에 꽂혀가지고, 지금은 어쨌든 그 제과제빵 학과에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 계속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는 진로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제 우리 고성중앙고 학부모님들도 보내주셨던 질문을 보니까 이때 골랐던 선택 과목을 나중에 진로가 바뀌었을 때 그럼 아예 바꿀 수가 없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계셨었는데 보통 학교에서 이제 1학년 때, 2, 3학년 때 배울 과목을 고르기는 하지만 이제 2학년 때 돼서 뭔가 내가 3학년 때 배울 과목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유연하게 아이들을 이제 조금 잘 관찰하시면서 어쨌든 결정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과목 체계가 이렇게 다양해지다 보니까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도 또 과목마다 좀 달라졌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좀 상대평가라는 개념에 익숙하시죠. 그래서 이제 뭐 이 과목을 들은 학생이 뭐 예를 들면 상위 4%까지는 뭐 1등급, 뭐 상위 11%까지는 뭐 2등급, 이제 이런 거에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이제 석차 등급으로 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까지는 네, 9등급까지 석차 등급이 학생부에 이제 다 이제 산출이 되는 형태고요. 큰 변화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이제 더 이상 1부터 9까지 숫자가 찍히지를 않아요. 대신에 성취평가라고 해서 A, B, C 3단계의 성취도만 기재되는 이런 방식의 이제 큰 변화가 있죠. 근데 이 이유는 보통 학생들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 수가 이제 조금 점점점 줄어들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비슷한 진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과목을 선택하게끔 아무래도 이제 마련일 테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상위 4%까지만 1등급 이제 이런 상대평가가 학생들한테 너무 이제 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성적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고 대신에 네가 하고 싶은 과목을 조금 편하게 선택해봐. 이제 이런 취지를 담아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이제 요 과목들이 되겠죠. 더 이상 이제 석차 등급을 내주지 않는 이런 방식의 좀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부의 진로 선택 과목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재가 됩니다. 이 친구는 국제정치라는 과목을 이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 과목에서 원점수 84점 정도를 받았네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 열심히 했나 봐요. 성취도 A를 받았는데요. 보면 이제 괄호 안에 숫자가 하나 있죠. 이게 이 국제정치라는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총 몇 명이었나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총 29명이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서 이제 A를 받았는데 이 29명 중에서 A를 받은 학생은 한 13% 정도 됐고 B를 받은 학생은 한 50% 정도 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는 것까지 기재되는 방식이 좀 변화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고성중앙고등학교 이제 교육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조금 사전에 먼저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저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1학년들 지금 교육과정 편성해 놓으신 걸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진짜 학교 지정 과목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공통 과목을 다 1학년 때 다 같이 배우는 과목들이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어, 문학, 독서 있고요. 그리고 네, 또 뭐 2학년 때 물론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이제 이런 과목들을 쭉 배우게끔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학생이 직접 선택하는,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이수한 과목들이 고성중앙고 안에서도 또 학생마다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일단 선택군이 보통 이렇게 이제 그룹핑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네, 제2외국어, 중국어, 일본어 중에서 아마 하나 정도로 고를 것 같고, 그리고 윤리와 사상, 동아시아사, 사회 과목들이랑 물원, 지원 이런 과학 과목들을 선택권으로 묶어주셨는데 이게 이제 4단위씩이 개설이 되고 학생들은 지금 12단위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보통 4, 3, 12에서 요 안에서 한 3과목 정도로 고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좀 인문사회 계열로 가고 싶은 친구다. 그러면 뭐 외국어에서 하나, 그리고 뭐 사회 2과목 정도로 고를 수도 있고, 또 약간 이공 계열이나 뭐 자연과학 계열로 가고 싶은 친구다. 그럼 뭐 이 과학 과목 중에서 고르고, 또 외국어 중에서 하나 고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군 B에서도 네, 확률과 통계, 한국지리, 정치화법, 화원, 생원 이런 과목들을 주셨는데 여기서도 한 3과목 정도를 학생들이 이제 자기 어쨌든 성향에 따라서 이제 고르게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과목들은 굉장히 좀 많이 그룹핑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수학에서의 미적분, 그리고 국어에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그리고 수학에서 기하,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과목들과 물화승지 투 과목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학생들 많이 관심 있어 하는 인공지능 기초라는 과목도 개설이 어쨌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서 뭐 사르기 24 정도 되니까 한 6과목 정도를 고르는 방식으로 어쨌든 학생들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서 고성중학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교육과정에 좀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실제로 동국대 컴퓨터공학과에 지원했었던 두 학생의 사례가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보실게요. 이 A라는 친구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물리 1, 2까지 이수를 했고요. 그거는 B 학생도 똑같았어요. 근데 조금 다른 과목들이 있죠? 이 A라는 친구는 프로그래밍, 정보과학, 컴퓨터 시스템 일반 뭐 이런 과목들을 이수를 했고요. B라는 친구는 약간 이런 특이한 과목들은 없지만 수학에서 A보다 기하라는 과목, 그리고 과학에서 화학이랑 지구과학 원투를 더 이수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학에서 이 두 친구 중에서 누구를 더 우수하다고 평가를 했을까요? 제가 어머님들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서 약간 퀴즈를 내드리는 것처럼 해보겠지만 지금 또 얼굴을 뵐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일찍 답을 말씀을 드리면 네, 아마 A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친구는 B라는 친구였었습니다. 근데 대학에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전국에서 사실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중점 학교라는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소프트웨어 중점 학교 뭐 이런 학교에서 이 과목들이 이 학교는 조금 개설이 되어 있었고 이 친구는 이거를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없는 학교들이 훨씬 더 전국에는 많을 거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이 과목들에 너무 의미 부여를 크게 해주면 이거는 조금 또 다른 불공정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어떤 컴퓨터의 굉장히 좀 기술적인 이런 과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에 와서 전공 수업을 들으면 한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닦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 단계에서는 오히려 이런 과목들보다 예를 들어서 수학이랑 과학을 좀 더 깊이 그리고 좀 더 다양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기초적인 역량을 쌓고 대학에 와서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훨씬 더 빠른 성장 잠재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대학에서는 좀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교과라는 게 이제 아까 보셨던 전국의 고등학교에는 거의 다 개설하게끔 되어 있는 이제 이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과목 안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조금 더 깊이 넓게 이수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대학에서 이제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동국대 경제학과에 지원했었던 학생들의 사례에서도 비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과에서 조금 연결이 많이 되는 고등학교 과목으로 골라주신 거는 수학.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사회 과목 중에서는 경제, 그리고 이제 원서나 이런 것들 보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영어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네요. 그리고 사회 과목 중에서 또 정치와 법 이런 거 배우고 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지원자들 중에서 이 지원자 C까지는 그 해 경제학과에 합격했었던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높은 평가를 받은 학생은 지원자 B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수 과목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 살펴보니까 일단 이 친구는 수학에서 제일 보통 어렵다고 많이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미적분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하는 경제학은 다 이제 미적분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어려운 수학에 도전적으로 어쨌든 선택했었던 이 학생의 어쨌든 그 적극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높게 봤던 거죠. 네, 그리고 사회에서 경제 당연히 이 친구는 이수를 했고요. 그리고 보통 학교에 많이 개설되어 있는 탐구 과목들 그리고 경제 수학 이런 것들을 이수했었던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평가를 받았던 학생은 지원자 A였는데, A하고 B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미적분이 있냐 없냐라는 거 바로 보실 수가 있죠. 대신에 이 친구는 경제 과목은 했고요. 그리고 좀 뭔가 멋져 보이는 과목들이 많죠. 통계조사라든지 국제경제라든지 금융일반이라든지 네, 이런 과목들을 또 이수를 했지만 어쨌든 미적분의 힘이 더 셌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지원자 C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과목 중에서 정치와 법이랑 세계지리를 했어요.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한 거는, 이 친구는 왜 경제를 선택을 안 했을까? 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아까 잠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국제경제라는 과목을 이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차이는 뭘까요? 네, 이 공동교육 과정은 수차 등급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취도만 이제 기재가 되는 거죠, A, B, C.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경제라는 과목을 학생들이 조금 별로 많이 안 고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성적에서 약간 불리해질 것 같다라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대신에 내가 경제에는 관심이 있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동교육과정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했지만 일단은 경제를 이수하지 않은 부분을 대학에서 굉장히 눈여겨봤었고 그래서 이 C는 이 두 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해에는 이 지원자 C까지 합격을 했지만 그 다음 해의 입시에서는 합격을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장담하기는 어렵겠죠. 만약에 이제 지원했던 학생들 중에서 경제를 이수한 학생이 훨씬 많았다. 그러면 굳이 대학에서도 경제를 이수하지 않은 이 친구를 무리해서 이제 합격을 시킬 이유나 근거를 찾기가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또 전달이 학교에 많이 되고 있고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전공에 필요한 과목들을 특히 일반 선택 과목들 피하지 말고 충실히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 학생들한테도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순경여대에서도 이런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서 같은 것들을 이제 발간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까 보셨던 경제학부, 경영학부 이런 거 보니까 네, 수학 과목들 많이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미적분도 어쨌든 조금 큰 글씨로 강조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사회 과목 중에서는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그리고 역사 과목들 이런 것들 강조하고 계신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학과라든지 뭐 아동복지학과라든지 정치외교학과라든지 뭐 심리학과 그리고 미디어학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학과들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네, 영어 많이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회 과목 중에서는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이런 과목들 강조하고 계시고 또 사회문제 탐구 이런 거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냥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수준의 과목들이 안내가 되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 과목들을 잘 선택을 해서 어쨌든 피하지 않는 용기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고려대, 경희대, 뭐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이들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또 이 선택 과목 안내를 한 적이 있었어요. 보통 이공 계열이나 자연과학 계열에서는 이 선택 과목을 훨씬 더 세게 평가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핵심 과목, 그리고 권장 과목 이렇게 나눠서 제시를 해줬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학과라든지 기계공학과라든지 이런 데를 오려면 수학, 과학에서 요 과목들은 핵심적으로 선택해서 공부하고 와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거를 이수하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야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권장 과목은 꼭 하지 않는, 꼭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되어 있거나, 혹은 너무 선택하는 학생이 적어서 뭐 폐강이 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는 과목이라면 가급적 배웠으면 좋겠어.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권장 과목 둘로 나눠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전에 또 보내주셨던 학부모님들 질문들 조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농업 분야에서 일하려면 뭐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또 농업 경영 뭐 이쪽도 있을 텐데, 그러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은가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이제 굉장히 이 농업에 이제 인공지능을 결합해가지고 막 이런 온도라든지 이런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기후에 구애받지 않게 자동으로 막 조절을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희대에는 아예 이런 스마트팜 과학과라는 학과가 또 개설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학과들은 어떤 과목을 추천을 했나 보니까, 네, 과학에서 화학이랑 생명과학 1, 2까지는 좀 하고 왔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추천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화학 2까지는 조금 배우고 오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장 과목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구 시스템 과학과에 가고 싶은데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연세대에 이과가 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과는 보니까 네, 수학에서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는 좀 했으면 좋겠고 미적분은 꼭 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에서는 물리학, 화학 1 과목, 그리고 지구과학 1, 2 과목까지는 꼭 배우고 와.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물리학 2까지도 배우면 좋을 것 같아 라고 권장 과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 또 관심 있어 하는 뭐 의대나 약대나 또 여학생들 또 간호학과나 이런 데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생명과학이랑 화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경희대 생체의공학과라는 학과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권장 과목으로, 핵심 과목으로 물리학 1, 2하고 화학 1까지를 배우고 왔으면 좋겠어 라고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근데 학생들이 일단 생체의공학과라고 하면 뭐부터 떠올릴까요? 네, 과학 과목 중에서 기본적으로 생자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약간 의료 분야일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 생명과학 하고 가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경희대 생체의공학과에 지원했었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과목을 이수를 했는지 살펴보니까, 수학에서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수학과제 탐구까지 이수를 했고요. 그리고 과학에서는 물리학 1을 했고요. 그리고 화학, 생명과학은 1, 2 과목까지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고성중앙고에서도 개설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인공지능 기초 이런 과목도 또 선택해서 이수를 했었던 그런 친구예요. 자, 이 친구는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네, 불합격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주요 뭐 수학과 과목들이겠죠. 그래서 이 과목 성적이 한 1.77 등급이었다라는 걸 보면 사실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인 친구였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합격을 했느냐? 경희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생체의공학과의 핵심 과목으로 제시한 물리학 2를 이수하지 않은 점을 주요하게 봤다. 의공학이라는 전공에서 어떤 걸 배우는 거고 또 무엇을 하는 학과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학과이길래? 그래서 경희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생체의공학과는 일단 공학기술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학자 들어가면 그냥 물리2랑 연결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의학이나 생물학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의료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융합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쉽게 보는 엑스레이라든지 CT, MRI 이런 의료기기들을 바로 우리가 개발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경희대 생체이공학과에서 주요 전공 과목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니까 네, 물리학, 그리고 프로그래밍, 공학수학, 전자기학, 실험, 계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전공 과목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생체공학과 학생들은 이런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육에서 나오는 미세전류를 증폭시켜서 의미 있는 전압으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네, 수학은 보통 전자기학으로 이어지고 물리는 우리가 하는 회로나 반도체 쪽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인터뷰를 했었던 것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학 물리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경희대 생체이공학과도 이렇게 이제 이수 과목, 특히 핵심 과목으로 제시했던 것들을 공부했었던 그 기록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합격하기가 이제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라고 계속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서울대에서도 1학년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할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런 권장 과목들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전공들은 다 그냥 대충 이해가 조금 잘 됐었는데요. 이 생활과학 대학이라는 단과대학 산하에 의류학과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권장 과목을 화학이랑 생명과학을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통 의류학과라고 하면은 뭐 공부하는 학과라는 생각이 좀 드세요? 네, 당연히 뭔가 의상 디자인하고 약간 의류 회사에서 이런 거 뭐 제품들 막 개발하고 기획하고 이러는 약간 MD나 뭐 이런 거 하는 학과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십상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화학이랑 생명과학을 특히 과학을 권장 과목으로 제시를 한 걸까? 이게 궁금해서 저희가 이제 서울대 의료학과 교수님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의상 디자인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니고요. 우리는 섬유로 만들어진 모든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계속 썼었던 예를 들면 마스크, 부직포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소재를 써야 호흡이 좀 편하면서 예를 들어서 비말 차단 효과가 높은지 이런 소재를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 장기 이식 수술 같은 거 할 때 쓰는 수술형 섬유 소재 이런 것도 다 이제 우리 분야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스마트웨어, 이거를 굉장히 주력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스마트웨어가 뭐냐라고 해서 이제 조금 저도 찾아보니까 이런 거죠. 이 첨단 기술과 패션을 결합한 거래요. 그래서 뭔가 이런 나노 기술이라는 걸 어쨌든 쓰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옷에다가 이게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옛날 그 톰 크루즈 나왔던 영화 기억하실 거예요. 보면은 이제 장갑을 끼고 있는데 이걸 아무 데서나 쫙 펼치면 바로 그 앞에 컴퓨터 화면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류에다가 뭔가 센서나 전자기기 이런 것들을 부착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온도나 빛의 변화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는 의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기도 하고 또 옷을 입은 사람의 안전 상태가 어떤지 예를 들어서 뭐 체온이나 심박수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강 모니터링 여기에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많이 상용화가 지금 이미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그 등산 좋아하시나요? 저도 등산 꽤 열심히 이제 다녔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블랙야크에서 배우 조인성을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인성은 지금 터치만으로 자켓의 온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 카피가 떴네요. 이 옷이랑 핸드폰을 이렇게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서 온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발열 자켓 이런 게 이미 지금 상용화가 돼서 이제 홍보를 하는 광고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좀 따뜻하면 온도를 좀 낮추고, 온도를 좀 높이고, 온도를 뭐 그렇게 막 이제 추워서 막 덜덜덜 떨 정도가 아니게 만들고, 정말 추운 곳에서는 보온 효과를 더 올려주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조절하는 발열 자켓, 이런 것들도 이제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제가 정말 재밌는 거 봤어요. 쿠션에
지금 여기 자수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핸드폰에서 우리가 음악 틀 때 재생하는 버튼처럼 생겨 있죠. 근데 이렇게 쿠션에다가 요런 재생 버튼을 이제 붙여놨는데 이거를 실제로 누르면 이렇게 음악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원리냐? 이 쿠션 안에 리모컨 역할을 해주는 센서를 장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이제 누르면 이게 이제 블루투스 신호를 보내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핑거 터치 원단이라 그래가지고 이 전기가 통하는 실을 사용해서 아까 보셨던 그 자수들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시니까 왜 서울대 의료학과에서 권장 과목으로 화학이랑 생명과학을 제시를 했는지를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서울대 말고 성균관대에는 또 의상학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약간 이런 사회 변화를 반영해서 뭔가 이제 서울대처럼 그렇게 하는 전공인 건지가 궁금해서 저희가 이제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네, 성균관대 의상학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학과가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들, 런웨이에서 이제 입을 의상,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주로 배우는 그런 학과였었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성균관대에서는 소재과학 같은 건 다루지는 않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 의류학과, 의상학과. 한 글자 차이죠? 뉴자냐, 상자냐. 이제 한 글자 차이에 불과했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그냥 판이하게 다른 학과라는 거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이제 대학 입시를 생각을 할 때 예전에는 저희가 뭐 성적이 얼만데요, 여기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지금은 학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었던 과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이제는 입시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다. 이제 이런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학에 이제 이런 학과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졌습니다. 학과명만 봐서는 이제 쉽게 짐작하기 어려운 곳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뭘 하는 곳인가라고 봤더니 보통 학생들이 환경이라는 글씨가 들어가면 약간 지구를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은 친구들이 갈 법한 이제 그런 학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목 중에서는 생명과학부터 떠올리기가 좀 쉬울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여기는 네,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기반 시설을 설계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도시의 수도라든지 뭐 설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거를 배우다 보니까 예전으로 치면 뭐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설공학과 이런 데랑 사실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일단 이 공학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무슨 과목이다? 네, 물리가 생명과학보다 훨씬 더 연결성이 많은 학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건국대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학생들 이 학과 보면 일단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아요. 글로벌, 일단 영어, 그리고 비즈니스 하면 약간 경영, 무역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이 학과는 중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학과였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문화, 중국 경제 이런 것들을 배워서 약간 뭐 통상이나 이쪽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학생들을 배출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 있는 남경대와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해서 이거를 신청하는 친구들은 중국에 가서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오는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중국에 대한 관심은 1도 보이지 않는 친구가 약간 경영학과에 지원하려는 약간 그런 이제 수시원서 6장 중에 하나의 선택지로 건국대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됐다. 네, 그러면 조금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건국대에서도 실제로 학생들이 가장 이해를 잘 못하고 지원하는 대표적인 학과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저 뒤에 보니까 공간정보공학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 이 공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학생들은 당연히 뭔가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건축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는 이 지리하고 GPS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처리하고 활용하는 걸 배우는 이런 학과인 거죠. 예를 들어서, 물론 제가 지금 서울에서 너무 이제 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줌으로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되기는 했지만, 제가 고성중앙고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네이버 앱만 있으면 전혀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네이버 앱의 길찾기를 이용을 하면 사실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어떤 교통편을 활용을 해서 어느 터미널에서 내려서 거기서는 뭐 택시를 타고 가면 얼마가 걸리고 뭐 버스를 타면은 뭘 타야 될지 이런 정보들을 다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 기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정보공학과는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걸 배우는 학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학생들이 굉장히 좀 잘못 이해하기 쉬운 그래서 다양한 대학에 이런 관련 학과들이 현재 개설이 되어 있고요. 또 디지털 미디어 학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의 명지대에도 있고요. 서울여대에도 있네요. 보통 뭐 기자라든지 뭐 PD라든지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조금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려는 학과가 예전으로 치면 이제 신문방송학과, 요즘에 이제 좀 미디어학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긴 했는데 자, 학과명이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과연 같은 학과일까, 다른 학과일까?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더니, 아, 전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명지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과가 맞았어요. 그래서 저널리즘, 뭐 영상, 광고 이런 거 배우는 이제 이런 학과였는데, 서울여대는 예를 들면 가상현실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약간 뭐 메타버스라고 해서 약간 좀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또 뭐 방송이나 이런 거 영상에 나오는 막 약간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 막 입혀가지고 막 자막도 띄우고 뭔가 CG도 만들고 막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를 배우는 학과였던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도 실제로 다 컴퓨터 그래픽이나 가상현실을 전공한 분들이고 실제로 여기를 가면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다루게 돼요. 근데 그냥 나는 이제 PD가 되고 싶어. 그래서 미디어학과 지원할래. 근데 이 서울여대 디지털 미디어학과를 지원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학과하고 완전히 다르기도 하고, 합격을 한다고 해도 대학에 가서 이런 전공 수업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당황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역시나 이렇게 학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양한 학과의 세계 속에서 대학은 그러면 주로 수시에서 어떤 전형으로 선발하는지 대표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두 가지가 인제 큰 틀의 전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희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 전형을 한번 살펴봤더니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은 1 단계에서 일단 서류 학생부로 100%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제 2 단계에서 면접을 볼 수 있는 지원자를 뭐 예를 들면 3 배수면 3 배수 요렇게 이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 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봐서 최종 이제 합격자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네, 말 그대로 학생부 그냥 성적, 등급 인제 막 계산해 가지고 좋은 성적 순으로 선발하는 이제 교과 100 으로 선발을 하는 이제 그런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성격이 좀 많이 바뀐 대학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학생 선택 교육 과정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기계적인 성적 수치만 가지고 선발을 할 때 '이게 뭔가 쪼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제 고민을 하는 대학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경희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제 전산 처리에서 산출했던 성적 70% 에다가 이렇게 종합 전형처럼 학생부를 입학사정관이 직접 이제 서류 종합 평가를 해 가지고 30% 정도를 이제 합산을 해서 선발하는 이제 이런 대학들이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희대, 건국대, 뭐 또 고려대, 뭐 성균관대, 동국대 이제 이런 대학들이 좀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에서는 어떤 항목들을 보는지를 살펴보니까 네, 종합 전형에서는 굉장히 보는 게 많죠. 그래서 이름도 종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걸 보는데 학업 역량에서는 실제로 이 친구가 선택했던 과목들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거뒀는지 그냥 성적이라고 이제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로 역량에서는 이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했는지, 그래서 이제 교과 이수 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과목들의 성적은 좀 어땠는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과목 성적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수학이랑 과학이 중요한 학과에 지원한 학생이 이 과목의 성적은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높은 평가를 좀 받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런 것들은 뭘 했었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뭐 리더십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 모듬 수업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학생들이 뭐 3 명, 4명 이렇게 이제 모듬을 짜 가지고 이제 같이 막 탐구 활동을 하기도 하고 조사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수업들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보통 이제 거기서 많이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교과 전형은 조금 적죠, 보는 게. 근데 이제 학업 역량하고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부에서 보통 보면은 제일 앞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해서 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 영역이라고 해서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나뉘고, 그래서 1학년 때 스택한 과목,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거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그래서 이제 수업 활동에 어떻게 참여를 했고, 무슨 생각들을 했고, 이런 것들 이제 선생님이 기록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역이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은 안 본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동봉진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뭐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 영역에서 학업 성취도 보고요. 네, 여기도 나옵니다.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는 교과 전형에서도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좀 쉬워 보이고 많은 친구들이 선택하는 과목만 골라 듣는 친구들은 조금 이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교과 전형에서도 필요한 과목들을 충실히 선택해서 이수한 친구들이 어쨌든 조금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변화 볼 수 있는 전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고성중앙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수시에서 농어촌 전형을 활용을 하게 되는 친구들도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농어촌 전형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네, 대부분 수시에서 선발을 하는 대학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농어촌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 앞에서 보셨던 이 전형의 형태로 주로 선발을 하고 있고 또 지역 국립대학들 있죠. 뭐 경북대, 뭐 부산대, 뭐 강원대 이런 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학생부 교과 전형 위주로 많이 지금 선발을 하고 있는 형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교과 전형을 선발하는 지역 국립대학들은 강원대, 뭐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이렇게 있고요. 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서울권 대학들, 우리가 흔히 이제 익숙한 대학들이죠. 그래서 이런 주요 대학들은 다 이제 종합 전형의 형태로 선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국립공주대, 부산대, 제주대는 네, 교과가 아닌 종합 전형의 형태로 농어촌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냐? 네, 이제 농어촌 전형이 이제 제일 끝에 해당 사항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대학마다 조금씩 다양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서류 70에 교과 30을 합산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 대학도 있고, 그리고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100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있죠. 대신에 이제 이들 대학은 면접을 2단계에서 안 본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주로는 이제 이런 유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대부분 면접이 있거나 서류 100으로 하거나 교과 70의 면접을 섞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부산대 서류 100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남대는 교과 100으로 농어촌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농어촌 전형도 보통 학생들이 다 지원하는 수시, 종합전형, 교과전형의 형태랑 거의 다 비슷하게 선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대학은 이 학생들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특히 학생부 안에서는 이 학생 참여형 교과 활동에서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뭐 학생 참여 수업 이제 이렇게 또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 토론 수업, 발표 수업, 실험 수업, 그리고 학생들이 뭔가 같이 조를 짜가지고 함께 탐구 활동을 진행하는 뭐 프로젝트형 수업, 이제 이런 것들이 학교에 되게 이제 많이 확산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앞에서 막 강의식으로 자, 이 개념은 뭐고, 이 문제풀이 막 해주시고, 이런 형태의 수업보다는 이제 이런 수업에서 조금 찾으려고 대학들이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다?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졌구나라는 걸 또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보통 지필평가만 많이 좀 중시하게끔 이제 보통 학부모들은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제는 수행평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를 여기서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희대에서도 작년에 입시 진행하면서 이제 이렇게 조금 요약을 해주셨어요. 네, 자연 계열은 아까 처음에 이제 보셨던 이 권장 과목 굉장히 중요해졌다. 무조건 이거 배우고 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은 자연 계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호하는 과목들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학과 오려면 그래도 경제는 배우고 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배우고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이수한 과목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을 대학에서도 체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은 그러면 어떤 학생을 찾고 싶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제주도 대전고 사례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고 계셔서 제가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호기심이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거를 깊이 파고들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힘, 탐구력. 그래서 대학이 계속 탐구력을 중시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이유 때문이겠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있었습니다. 활동력, 액티비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거나 어떤 일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힘써 본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책상에만 앉아서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어쨌든 공부했던 걸 가지고 내가 실생활에 접목을 해보려고 뭔가 학교 밖으로 나가보기도 하고 자기가 뭔가 설문조사도 해보고 실험도 어쨌든 설계를 해보고 이런 학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걸 고등학교 때 경험을 해봐야 대학에 오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줬던 친구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 친구는 현재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에 다니고 있는 친구고요. 저기 강원도 양양고등학교에 다녔던 이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여학생이었고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좀 독특한 이력이 있었어요. 원래 중학생 때까지는 스키 선수로 활약을 했었던 친구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허리 부상을 입으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선수 활동을 좀 접어야 됐었던 이제 그런 친구였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은 공부라는 거를 보통 이렇게 운동선수로 생활해왔던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만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이제 처음 공부를 이제 제대로 시작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기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한 2시간 정도면 할 공부를 자기는 4시간 막 6시간까지 투자를 해야 뭐 겨우 따라잡거나 아니면 조금 덜 따라잡거나 이제 이랬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조금 고생을 많이 하긴 했는데 대신에 이 친구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선입견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너무 막 학원 다니고 막 공부 막 성적 이런 압박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 하는 모습들을 저도 이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 친구는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처음 공부를 하는 거라서 그냥 이 과목들이 그 과목 자체의 매력으로 자기한테 이제 다가왔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1학년 때 배웠었던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너무 재밌었대요. 거기서 보통 학생들이 이제 2, 3학년 때 이제 물화 생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조금씩 이제 맛보기식으로 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과학 네 과목들이 다 서로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를 자기가 느껴서 통합과학을 너무 재밌게 공부했고 그때부터 이제 과학이랑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었던 그런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목들을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강원도 양양고에서는 요즘에 이제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이제 마련을 해주시는데 체인지메이커라는 프로젝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학교 안에서 내가 느끼는 문제 혹은 우리 마을에서 내가 느끼는 문제를 해결책을 한번 학생들이 막 생각해 보게끔 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인지 메이커에서 이 친구는 뭘 했었냐면 이공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모둠을 이뤄서 수질오염으로 인한 토양 오염 심화 문제 이런 것들을 탐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양양고등학교를 다녔었잖아요. 근데 이제 양양에 한번 가보셨으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요즘에 완전히 그 바다에서 그 서퍼들의 천국으로 완전히 양양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해안가 보면은 막 그 서핑 이런 거 강습하는데 서핑보드 대여해 주는 데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는 좋은데 근데 이들이 와서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가더라는 거죠.
왔으면 좀 잘 치우거나 갈 것이지. 우리 마을이 더럽혀지니까 이 친구들은 막 그게 좀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양양에는 동해바다가 당연히 있고 또 이 마을 한가운데 이제 천이 하나 또 흐르고 있었대요. 근데 이 쓰레기들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이 되면 이게 또 토양 오염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또 우리 마을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가 좀 지금 제대로 좀 해결이 되고 있을까? 이런 오염 문제들이 이게 궁금해서 이 주제를 잡았던 친구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정화 체계가 그러면 충분히 가동되고 있나? 이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폐수 처리장이 마침 또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전화를 해서 저희 양양고 학생들인데 저희 가서 조금 구경해 봐도 되나요?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흔쾌히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수처리장도 직접 가서 정화가 어떤 공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걸 이제 직접 보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가봤더니 이 정화를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거의 한 달에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뭔가 좀 가동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폐수 정화 기계 이런 것들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냈었던 이제 그런 친구였는데, 이게 학생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수시에서 이 친구가 이제 3학년 때 지원을 했고 1단계에서 합격을 해서 이제 면접을 보러 대학에 갔어요. 그랬더니 면접관으로 들어오신 교수님들이 이 폐수 정화기계에 대해서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시간 20분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하다 나왔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수시에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1등 공신이 좀 그거였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줬던 그런 친구였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 친구가 선택했던 과목들을 보니까, 네, 미적분 했죠. 그리고 수학에서 좀 제일 어렵다고 이제 보통 얘기 많이 하는 미적분 골랐고요. 그리고 기하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양양고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서울이나 뭐 이런 데처럼 이렇게 굉장히 학생 수가 많은 이런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 과목으로 가면 갈수록 입사 수가 좀 줄어들겠죠. 근데 미적분은 아까 일반 선택 과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고 석차 등급이 나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9명밖에 신청을 안 했지만 자기는 공대 공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미적분을 공부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아까 통합과학 배우면서 과학 너무 재밌어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친구는 물화생지원 네 과목을 다 선택을 했었던 그런 친구였었어요. 그리고 공대에 필요한 물리학, 화학 2 과목까지 선택을 해서 성취도 A 열심히 공부한 친구죠. 이렇게 받았었던 그런 친구였고요. 네, 이게 이 친구가 했었던 그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였었어요. 아까 그 수질 오염으로 인한 토양 오염 문제 이거 궁금했다고 했고, 그래서 폐수처리장, 포월 농공단지, 뭐 공공 폐수처리장 이런 곳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견학을 갔더니 공정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래요. 일단 1단계는 화학 공정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침전 원리를 이용해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침전을 잘 일으키는 용액이랑 오염수를 다 집어넣어서 이제 가라앉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오염물질을 먼저 거른 뒤에 2차 공정은 미생물을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 오염수에 있는 인과 질소라는 물질들을 없애주는 이제 탈질산화 과정을 거치면 이제 물이 깨끗하게 정화된다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공장 가동 비용이 월 4천만 원 넘게 든다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정이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서 이 친구들은 또 학교에 돌아와가지고 실험을 설계를 직접 해봤어요. 그래서 이 찰흙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퐁퐁 있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주방세제를 이용해서 물에다가 막 섞어가지고 이제 오염수를 직접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마침 학교 과학실에 이 침전을 잘 일으켜주는 수산화나트륨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또 비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서 침전을 시킨 다음에 이제 이 가라앉은 이 물을 이제 요만큼 따라내가지고 학교 하단에 이제 뿌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뿌린 다음에 그 흙을 그만큼 건져가지고 다시 건조시킨 다음에 이거를 물에 다시 또 넣어봤대요. 그랬더니 학교 과학실에 있는 또 폐하 측정기로 확인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중성으로 나왔다는 거죠. 일단 중성하면 저희가 뭐 산성 이런 거보다 좋은 거네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폐수처리장에서 쓰는 공정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거를 체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쨌든 아이디어를
어떻게 냈냐면 근데 가동 비용이 너무 비싸면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작은 공장들은 또 이제 밤에 무단으로 막 폐수를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물고기들이 막 다 그 배 뒤집고 막 그 폐사해서 죽어 있는 거 이런 거 기사에서 저희도 종종 또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비용을 줄이려면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까?'라는 걸 생각해서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는 수지를 측정하는 회사랑 수지를 개설하는 회사들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비용이 더 비싸지는데 '이거를 다 한꺼번에 해 주는 회사를 만들면 쪼끔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해서 이 체인지 메이커를 마무리를 했었던 그런 친구였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것만 하고 끝내기에는 너무 좀 아쉬움이 많았대요. 자기들이 막 실험도 해 보고 또 폐수 처리장에 직접 견학도 가 보고 했는데 뭔가 좀 약간 용두사미처럼 끝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친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가 직접 폐수 정화 기계를 한번 이 설계를 해본 거죠, 머릿속으로. 그래서 이 친구가 떠올렸던 아이디어가 미세조류였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인제 저희가 뭐 낙동강이나 이런 4 대강 이때 막 또 기사 한참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그 초록색으로 막 싹 인제 물빛이 완전히 변하는 그 조류들 있잖아요, 이 녹조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수질을 안 좋게 만든다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골칫거리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 미세조류를 활용을 해서 이런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대요. 근데 이 미세조류는 다 필요 없죠. 그냥 햇빛이 있으면 되고 얘네가 또 이산화탄소를 먹고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또 일석이조 효과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광합성을 통해서 이 미세조류가 이 식물성 오일을 생산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이거를 약간 화학 공정을 거치면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항공유 같은 연료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세조류를 활용을 해서 이거를 막 약간 인공지능까지 이용을 해 가지고 기계를 돌리는 데도 쓰고 폐수를 정화하는 데도 쓰면 뭔가 이 '가동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이 친구가 막 생각을 해서 이제 떠올렸었던 그런 친구였었어요. 네. 그래서 학생부를 보면 이렇게 체인지 메이커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이 친구가 했던 게 쭉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농업과 관광업이 주요 산업이고 바다로 이어지는 천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수질 오염이 토양 오염으로 이어질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우려가 돼서 친구들이랑 팀을 이뤄 가지고 쭉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인제 면접관으로 들어오신 교수님들이 계속 이 친구한테 "너는 여기에 왜 관심을 가졌니? 그 정화기계는 어떤 원리로 설계를 했었던 거니?" 이런 걸 계속 이제 물으셨던 거죠. 이 친구는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나서 막 이게 답변을 하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로 서울시립대 말고 이화여대에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인제 이화여대는 좀 독특하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 이제 그런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학교가 워낙 이제 좀 작은 학교이다 보니까 석차 등급 숫자 자체가 그렇게 쪼끔 아주 높지는 않았죠. 실제로 제가 이 친구 학생부 봤을 때 사실 뭐 3 등급 뭐 4 등급 이런 숫자들도 중간중간에 쪼끔 많이 찍혀 있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에서 1 단계 거의 제일 거의 조금 꼴찌 정도 선에 걸치는 이제 요런 수준에서 인제 합격을 1 단계를 통과를 했는데 2 단계 면접을 보고 나서는 거의 굉장히 앞순위로 이제 평가 그 결과가 확 뛰어올랐던 이제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만큼 면접의 영향력이 컸고 또 이 친구가 했었던 체인지 메이커가 '대학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지닌 학생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의미가 있었던 게 이 친구 1 학년, 2 학년 학생부를 보면은 그 희망진로의 화장품 연구원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요즘 여학생들 화장하는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이제 화장품을 막 인제 막 여기저기 인제 찍어 보기 시작하던데 그래서 자기도 중학교 때 인제 화장품을 한번 써 봤는데 그때 트러블이 너무 심하게 올라와 가지고 굉장히 좀 고생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약간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는 좀 친환경 화장품 이런 것들을 개발해 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 계속 인제 뭔가 희망진로 이런 거 물어보면 그냥 "화장품 연구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학생부에 이제 그 기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체인지 메이커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게 산업 부산물을 제거하고 활용하는 환경 기술을 연구하는 것. 이렇게 이제 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이 화학과학과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전공을 선택을 한 거고. 그러니까 진로도 찾고 지원하려는 학과도 찾고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또 작용했었던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뒀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도 자기가 좋아했던 과목들을 선택한 과정들이 또 그거랑 잘 맞아떨어졌고요. 그래서 요런 선순환을 보여줬던 굉장히 좀 좋은 케이스를 제가 또 만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에 다니고 있는 친구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고등학교 때 수학은 좀 좋아했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과학이 너무 재미가 없더래요. 그래서 과학이 너무 재미가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수학은 좋으니까 그래서 약간 좀 어쨌든 자연계열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주로 이제 수학과학 과목들 중심으로 이제 선택 과목을 결정했었던 친구인데 어느 날 학교에서 진로 특강이 열렸는데 요즘에 이런 직업인들이 학교에 직접 오셔 가지고 이런 특강하는 것들이 또 많이 생겼죠. 근데 이 친구는 사회복지사를 선택을 해서 강의를 좀 들었었대요. 근데 그날 강의가 자기한테는 너무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회복지사 분이 어린 시절에 가정 형편이 좀 좋지 않은 분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지원금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제 신청 서류 제출을 하고 뭐 심사하고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칠 텐데 그 과정이 자기한테는 너무 잔인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가난한지를 증명을 해야 내가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이제 그 과정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서 자기는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사가 돼서 사람들한테 이런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이런 사회복지 정책들이 잘 어쨌든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사회복지사가 됐던 분인데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친구한테 너무 강렬하게 인제 와 닿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친구가 선택 과목을 다 바꿔요. 그래서 과학 과목 대신에 사회복지학과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 사회 과목들로 바꿉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책 연구를 하려면 '정치와 법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과목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분배의 정의 그리고 기업 윤리 이런 것들을 사상가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이런 과목도 선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친구도 사회문화 탐구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인제 사회문화라는 과목도 선택을 해서 여기서 약간 이런 탐구 활동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예를 들면 설문조사는 어떻게 하고 인터뷰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해서 해석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과목이랑 사회문제 탐구를 같이 선택을 하니까 나중에 인제 탐구 보고서 작성할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 줬고 또 선생님께서 세계사라는 과목을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네가 사회복지학과 가려면 또 추천을 해 주셔 가지고 요 과목도 선택을 했었는데 네, 보편적 윤리와 인간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한 과목이었다라고 굉장히 좀 어른스럽게 얘기를 해 줬었던 그런 친구였었습니다. 네, 이 친구가 그래서 3 학년 때 이 사회문제 탐구 과목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들여다봤었냐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정책 이거를 주제를 잡고 탐구를 했었던 친구예요. 근데 1 학년 통합사회 시간에 10 년간 100조 원 퍼붓고도 출산율 꼴찌 한국 이런 신문 기사를 요약을 해 가지고 발표한 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신문 기사 요약 정도에 그쳤는데 이거를 약간 사회문제 탐구를 가지고 와서 본격적으로 쪼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막 여러 자료 조사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출산율을 높이려면 네, 기본적으로 집값도 쪼끔 많이 떨어뜨려야 되고 돌봄 체계도 잘 구축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유럽처럼 다문화를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정책들을 막 이제 찾아봤던 거예요. 이 친구들 고등학생이 찾은 정책이 훨씬 더 어른스러운 것 같아요. 뭐 어제 오늘 기사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국가 정책 기관이 내놓았던 그 출산율 올리는 정책 아이디어로 나왔던 게 "여성들을 1년 일찍 조기 시키면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결혼 정년기 때쯤에 약간 여성들이
남성들과 서로 이런 좋은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놨다 그래서 기사에서 지금 엄청 공격받고 있기는 하던데 어쨌든 그거보다 훨씬 어른스럽게 조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자료 조사를 막 하는 과정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요거였었어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지원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 제도,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해서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빠들의 양육 휴가도 뭐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또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좀 빨리 와야 된다. 그러면 좀 퇴근 시간을 조금 앞당겨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가부에서 이런 인증을 받으면 이들 회사들이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지원을 했을 때 굉장히 좀 평가 점수를 좋게 받는 약간 이런 유리함을 주는 이런 제도였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지원 제도 요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전국에 이런 인증을 받은 회사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권역별로 다 찾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궁금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결혼이나 출산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될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고등학생들은 이 가족 친화 지원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을 때 이런 회사에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지원하고 싶은가, 이런 거를 이제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돼야 이 사업이 실제로 정책적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여고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남학교 친구들한테 이제 협조를 얻어서 한 50명 정도 이제 설문지 만들어 가지고 설문조사도 막 이제 해봤던 거죠. 그랬더니 역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나 모르는데라고 이제 응답을 했던 거예요. 근데 네가 나중에 이제 회사에 지원을 할 때 이 인증을 받은 회사라면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나 가고, 걔 관심 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보셨잖아요. 그 경희대에서 어떤 학생을 찾고 싶은가에 대해서 액티비티, 활동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자기가 알고 싶은 걸 막 자료도 찾아보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보는 친구들인 거잖아. 설문조사도 해보고 아까 양양고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봤던 학생들을 대학에서는 특히 이제 뽑고 싶어 한다라는 거를 이 합격생 사례들에서도 이제 계속 저희가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도 원래는 과학을 중심으로 막 선택 과목을 결정을 했다가 사회로 다 바꾸고 이렇게 이제 번복했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사회 과목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랑 정말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신의 성향과 잘 맞는 과목을 고르는 게 이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출발점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교육 과정의 취지도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뭔가 자기의 성향이나 관심 분야나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려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 친구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물론 대학에 가서는 지금 이제 사회복지 재정정책 쪽을 주로 이제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친구가 또 수학을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죠. 복지정책이라 그러면 약간 돈 먹는 하마 막 이런 취급을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도 좀 있고, 그리고 약간 뭐 이제 오히려 이제 막 기업들 막 경제발전 이런 거에는 막 예산을 쏟으려고 하지만 이런 복지정책 쪽에는 약간 좀 되게 아까워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게 너무 아쉬워서 자기는 약간 정확하게 통계를 분석을 해서 효과가 별로 없는 예산은 줄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분야에서는 재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뭔가 이 사회복지 재정 정책이 적재적소에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앞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자기는 사회복지학과를 찾기까지 어쨌든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려줬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선택 과목이라는 게 특히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왜 들어왔는지의 어쨌든 취지,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이렇게 변화를 했으니까 당연히 대학도 입시의 형태들을 과거하고는 다르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특히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이 학생들의 선택 과목, 그리고 이제 학생부의 세특 기록이라든지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뭘 보고 싶어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양하게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네. 그래서 조금 제가 오늘 드린 얘기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하고 어쨌든 그 선택 과목 결정을 하실 때, 예, 제가 오늘 드렸던 얘기가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네,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